보았나요? 네, 선생님도 재밌게 잘 보았어요. 결국 그 영상의 핵심은 줄을 세우는 것이었죠. 줄을 서시오 라고 하면서 대상들을 분류해 놓은 영상이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말도 결국에는 줄을 세울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에게 품사의 개념과 품사의 분류 기준을 아주 쉽게 소개하기에 가장 적합한 영상이라고 생각되어서 그 영상을 강의 목록에 추가해 놓은 겁니다. 선생님, 강의 어디에 품사라는 말이 나왔나요? 품사의 개념이 어디 나왔나요? 네, 품사란 영상에서 보여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결국 우리가 쓰는 단어들을 줄을 세워 놓은 것을 품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단어들을 줄을 세울 때 어떠한 기준이 적용이 되겠죠. 그냥 막 세우는 게 아니라 그때 적용되는 기준이 품사 분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품사 그리고 품사 분류 기준 별로 어렵지 않죠? 140페이지입니다. 자, 다 함께 교과서 맨 위에 있는 상단에 있는 문구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다음 활동을 통해 단어를 분류하는 기준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그리고 품사란 무엇인지, 품사의 종류와 각 품사의 특징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자, 중요한 말이 다 나왔죠? 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단어, 그리고 품사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의 포인트를 두고 학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품사의 개념과 분류 기준. 자, 탐구 문제 첫 번째. 다음 두 문장에 쓰인 단어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분류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단어들을 분류해 본다. 자, 그럼 단어가 뭔데요? 도대체 단어가 뭐길래 단어를 분류한다. 단어를 분류해 놓은 것. 단어를 분류해 놓은 것이 품사다. 이런 말을 할까요? 자, 자료실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왼편의 자료실 중요하거든요. 자, 지금부터 펜을 준비해 봅시다. 눈에 잘 띄는 펜이에요. 별표를 쳐볼게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단어라는 말 우리가 진짜 자주 쓰는 말인데 단어의 정의, 의미를 물어보면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선생님이 단어의 의미를 지금부터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펜을 준비하고 구분될 수 있게 눈에 잘 띄는 색으로 준비하여 별표를 크게 치고 밑줄을 그어보도록 할게요. 단어는 자, 밑줄 그을 준비. 선생님과 똑같이 밑줄을 걷는 거예요. 자, 홀로 쓰일 수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를 단어라고 합니다. 와닿지 않는데요.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조금 쉬울까요? 선생님이 참고 자료를 하나 추가로 보여줄 테니까 여러분은 여기 빈 공간에 선생님이 보여주는 참고 자료를 필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럼 보여줄게요. 자, 낱말, 다른 말로 단어라고 합니다. 자,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뜻을 가지고 있으며 뜻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홀로 쓰일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의 말을 단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낱말에는 홀로 쓰일 수 있는 말, 아침, 하늘, 노래와 같은 것들이 단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 이제 조금 이해가 잘 되나요? 아, 아침, 하늘, 노래,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사람, 구름, 이런 것들도 단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꼭 이런 거 말고도 밥을 먹는다 할 때 뭐 먹는다, 책을 읽는다 할 때 읽다들도 다 모두 혼자 쓰일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들이므로 이런 것들을 단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심플하게만 이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시 교과서로 돌아와 볼게요. 자, 단어는 홀로 쓰일 수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로, 자, 낱말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볼게요. 하늘과 바다라는 말을 한번 볼게요. 자, 하늘과 바다라는 말은 쪼개보면 하늘과 바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자, 특이한 것은 얘예요, 얘. 얘는 하늘이나 바다와는 달리 혼자 쓰일 수 없거든요. 그런데 얘도 단어라고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홀로 쓰일 수는 없지만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에 붙어서 쉽게 분리될 수 있는 말도 단어로 인정합니다. 자, 그럼 단어의 정의 한 가지, 두 가지가 모두 나왔어요. 자, 단어란 첫 번째, 홀로 쓰일 수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를 단어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낱말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하늘, 바다, 사랑, 구름, 먹다, 읽다, 자다, 놀다 등등의 단어들이 있다. 그런데 하늘과 바다에서처럼 홀로 쓰일 수는 없지만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에 붙었다가 쉽게 떨어지는 말들이 있어요. 그런 말도 뭐로 인정해준다? 단어로 인정해준다. 단어의 정의 두 번째입니다. 과와 비슷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을를리가 등이 있죠. 나는 너를 강아지를 바다를 할 때 을를 혹은 내가 네가 엄마가 할 때 이 또는 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홀로 쓰일 수는 없지만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에 붙었다가 잘 떨어지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단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단어라는 말을 이해했으니까 넘어가 볼게요. 본문으로.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교과서 탐구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괄호 1번. 위의 두 문장을 보기의 단어처럼 나누어 봅시다. 자, 위의 두 문장이라 함은 얘네들을 말하는 거겠죠? 얘네들을 얘처럼 나누어 보자라는 이야기예요. 자, 단어 단위로 나누어 보자라는 뜻이거든요. 자, 보기를 어떻게 나눴나 한번 볼게요. 형, 이, 헌, 집, 을, 열심히, 고치다. 자, 이렇게 나누어 보았죠? 각각이 다 단어예요. 그러면 형이 헌집을 열심히 고치다 라는 문장은 총 몇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지 개수를 한번 세볼게요. 선생님이. 자, 형, 이, 헌, 집, 을, 열심히 고치다. 총 7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네요. 이 중에는 형, 집처럼 혼자 쓸 수 있는 단어들도 있고 이 같이 혼자 쓰일 수는 없지만 혼자 쓰일 수 있는 말에 붙어서 잘 떨어지는 말, 쉽게 분리되는 말도 있습니다. 자, 그럼 담비가 새 옷을 입다, 하늘이 매우 파랗다 라는 이 두 단어를, 이 두 문장을 단어 수준으로 한번 쪼개볼게요. 자, 나눠볼까요? 자, 같이 볼게요. 크게 읽어봅시다. 담비가 새 옷을 입다.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네, 담비가 새 옷을 입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자, 이 중에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담비 혹은 옷, 입다처럼 홀로 쓸 수 있는 단어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가나 을처럼 혼자 쓸 수 없는 단어들도 있습니다. 그럼 얘는 나눠볼까요?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하늘, 잠시만요 여러분. 하늘, 이, 매우 파랗다.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정답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기에 자, 담비, 가, 새, 옷을 입다.
있다. 첫 번째 문장은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두 번째 문장은 하늘이 매우 파랗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럼 괄호 2번 탐구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괄호 2번 문제를 읽어볼게요. 보기를 참고하여 위에서 쓴 단어들 중에 형태가 변하지 않는 단어와 변하는 단어로 나누어 봅시다. 중요한 거예요. 형태가 변하는 단어가 있고 형태가 변하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자, 보기를 보면 집과 같은 단어는 어떤 문장에 쓰이더라도 또 어느 위치에 오더라도 단어의 형태가 변하지 않습니다. 보면 집을 고치다 혹은 집이 크다 어떤 문장에 쓰여도 역시 집은 집이죠. 이 형태로 나타나죠. 자, 이렇게 모양을 변하지 않는 단어도 있는가 하면 고치다 같은 단어를 한번 볼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장에서 어떤 맥락에 쓰였느냐에 따라서 모양을 바꿉니다. 예를 들어 집을 고치자, 집을 고친 사람이 있다, 이런 식으로 모양을 바꿉니다. 그럼 이렇게만 바꾸느냐? 아니에요. 자, 어떻게도 바꾸냐면요.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싶을 때 나는 어제 우리 집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는 지금 고치고 있어. 현재. 그러면 나는 미래에 고칠 거야. 그럼 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모양을 바꿀 수가 있겠죠. 자, 이건 중요한 단어인데요. 자, 이렇게 단어의 형태가 변하는 것, 상황에 따라서 단어가 형태가 변하는 것을 자, 뭐라고 하냐면 기억해 두세요. 다음에 선생님이 물어볼 거예요. 자, 여러 가지 방면으로 활용하여 쓸 수 있다라고 해서 활용이라고 합니다. 기본형이 있고 기본형이 어떻게 쓰이나에 따라서 고치자, 고친, 고쳤다, 고친다, 고칠 것이다 등등으로 모양을 변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네, 활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자, 보기에서 찾은 단어들 중에 여기에 있는 단어들 중에 형태가 변하는 게 있고 변하지 않는 단어가 있거든요. 자, 그걸 찾아서 가에는 형태가 변하지 않는 단어, 나에는 형태가 변하는 단어를 넣어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럼 빨간색 펜을 준비해서 우리 동그라미 칠 준비를 한번 해볼게요. 자, 담비가 새 옷을 입다 중에서 형태가 변하지 않는 걸 찾아볼까요? 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담비, 새 옷을 이건 형태가 변하지 않죠. 그런데 입다는 변해요. 입다, 입어서, 입고, 입니 등등. 얘는 형태가 변해. 그럼 밑에 거는 형태가 안 변하는 걸 찾아볼까요? 하늘, 매우. 얘네들은 형태가 안 변해. 근데 파랗다는 변해요. 파랗다, 파랗니, 파랗고, 파래서 파랬구나 등등으로. 자, 그럼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답을 정리해 봅시다. 형태가 변하지 않는 단어 담비, 새 옷을. 다음 하늘, 매우는 형태가 변하지 않고 형태가 변하는 단어는 입다. 파랗다는 형태가 변하죠. 자, 눈치가 빠른 학생들은 형태가 변하는 단어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를 벌써 알아챘을 것 같아요. 자,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네, 맞아요. 형태가 변하는 단어들은 모두 다로 끝나요. 입다, 파랗다. 이런 단어들 아주 많죠. 뭐가 있을까요? 먹다, 놀다, 보다, 사랑하다 등등. 자, 이렇게 다로 끝나는 단어들은 모두 형태가 변하는 단어들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보기를 참고하여 이의 가에 쓴 단어들을 다른 말을 꾸미는 기능을 하는 단어와
그렇지 않은 단어로 나누어 봅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잠깐 앞으로 볼게요. 이의 가에 쓰인 단어들, 이의 가에 쓰인 단어들은 얘네들을 말하는 거죠. 형태가 변하지 않는 단어들 중에 다른 말을 꾸며주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단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꾸며주는 단어들을 먼저 찾아볼까요? 그렇죠. 옷은 옷인데 어떤 옷? 그렇죠. 새 옷. 얘가 꾸며주죠. 그리고 파랗다. 어떻게 파랗다? 매우 파랗다. 그러니까 형태가 변하지 않는 단어들 중에 다른 말을 꾸며주는 것은 새, 그리고 매우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럼 돌아와서 필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꾸미는 기능을 하는 단어. 새. 여기서는 찍찍 새가 아니라 새로운의 의미를 지닌 새를 뜻하는 거죠. 그 다음 뭐가 있었죠? 매우. 자, 그럼 그렇지 않은 단어들 뭐가 있었죠? 담비, 가, 옷, 을. 또 하늘, 이. 맞나요? 맞죠?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4번. 이의 나에 쓰인 단어들 중에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와 그 다음에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로 나누어 보자. 그럼 이의 나에 쓰인 단어들이 뭐뭐인지를 확인해 봐야겠죠. 다시 앞 페이지로 돌아갈게요. 자, 이의 나, 이의 나에 쓰인 단어들은 얘네들을 말하는 거죠. 자, 이거 중에 입다, 파랗다 중에 다시 페이지로 돌아와서 뭐를 나타내는 단어? 네,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 동작을 나타내는 단어와 그렇지 않고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로 나누어 보자라는 거예요. 자, 입다, 파랗다 중에 동작을 나타내는 단어는 뭔가요? 그렇죠.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 당연히 입다죠. 그럼 어떠한 상태, 어떠한 성질을 나타내 주는 건 당연히 파랗다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단어들을 줄을 세울 때에는 세 가지 기준이 필요합니다. 언제 세 가지 기준이 나왔냐고요? 우리 다 했는데요. 자, 세 가지 기준이 필요합니다. 자, 세 가지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단어들을 나누어 보았어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정리를 해보면 단어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줄을 세워 놓는 것을 품사라고 하는데, 그럼 단어는 무엇이냐? 단어는 홀로 쓰일 수 있는 말, 뜻을 가진 말 중에 홀로 쓰일 수 있거나 혹은 홀로 쓰일 수 없더라도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에 붙어서 쉽게 분리가 되는 말을 단어라고 합니다. 그 단어들을 줄을 세워서 비슷한 성질을 가진 것끼리 묶어 놓은 것을 우리는 품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묶을 거냐의 그 기준이 바로 품사 분류 기준이 될 수가 있겠죠. 자, 별표 5개. 품사. 자, 다 같이 큰 소리로 이 파란색 박스 안에 있는 것을 읽어보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단어는 형태가 변하느냐, 문장에서 어떤 기능을 하느냐, 어떤 의미적 특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어 놓은 단어의 갈래를 뭐라고 합니까? 품사라고 합니다. 그럼 일정한 기준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자, 첫 번째 기준 뭐? 형태가 변하느냐. 어디서 살펴봤냐고요? 형태가 변하느냐? 자, 살짝 앞으로 돌아갈게요. 자, 형태가 변하느냐? 괄호 2번에서 확인해 봤잖아요. 자, 품사 분류 기준 1. 형태가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를 확인했던 탐구 활동이었어요. 자,
돌아갈게요. 141페이지. 첫 번째 기준, 형태가 변하느냐. 자, 두 번째 기준은 문장에서 어떤 기능을 하느냐. 예를 들어 어떤 말을 꾸며주느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 자, 어디서 살펴보았죠? 맞아요. 활동 3번에서 살펴보았죠. 자, 이게 품사 분류 기준 두 번째입니다. 분류 기준 두 번째 기능. 그다음 마지막 분류 기준 세 번째, 어떤 의미적 특성이 있느냐. 자, 분류 기준 세 번째, 의미적 특성. 예를 들어서 움직임을 나타내느냐 아니면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느냐. 자, 그래서 국어는 그렇게 세 가지의 기준에 따라서 단어를 총 9개의 갈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국어를 구품사라고 하죠. 우리 동영상에서 영어는 8품사, 국어는 9품사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나누는 총 9개의 무리를 국어의 구품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어의 품사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까지 총 9개의 품사로 나뉜다. 끼리끼리 묶어주는데 총 9개의 무리로 나뉜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떠올려 봅시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품사의 개념과 품사의 분류 기준을 설명할 수 있다 였습니다. 선생님이 처음에 약속했죠. 여러분이 수업을 잘 따라오면 수업이 끝날 때쯤에는 품사 분류 기준과 품사의 개념을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 그럼 품사의 개념 우리 얘기해 볼까요? 뭐가 품사라고요? 네, 단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친한 애들끼리 묶어 놓은 그 갈래, 그것을 품사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단어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넘어갔어야 했죠. 그래서 140페이지 맨 처음에서 단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갔었죠. 그리고 이 부분이 필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다시 한번 품사는 단어를 친한 애들끼리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눠 놓은 그 갈래를 품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눠 놓아 보니 총 몇 개가 있었더라? 그렇죠. 9개가 있었더라 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친한 애들끼리 묶어야 하는데 그 기준이 뭔데요? 총 몇 가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 형태가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 두 번째, 형태가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를 나눴다면 그 다음 또다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어떤 기능을 하느냐. 예를 들어 어떤 말을 꾸며주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까지 했으면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의미를 짓느냐에 따라서 단어를 총 9개의 갈래로 고품사로 나눌 수가 있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러분 또 필기할 준비를 해보세요. 자, 마지막이에요. 선생님이 자, 한눈에 보기. 품사의 분류 기준과 종류. 자, 품사의 분류 기준과 품사의 종류입니다. 이거는 필기는 하지 않고 그냥 같이 얘기 살펴만 볼게요. 너무 어려워서. 자, 품사란 단어를 끼리끼리 나눠 놓은 것을 품사라고 하는데 첫 번째 기준이 있다라고 했죠. 첫 번째 기준은 뭐라고 했죠? 네, 맞아요. 형태가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첫 번째 기준. 자, 형태가 기준이 되어서 불변어, 형태가 바뀌지 않는 낱말. 그리고 두 번째, 가변어, 변한다라고 해서 형태가 바뀌는 낱말로 나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나눠지고요. 그 다음 불변어 중에서는 두 번째 기능이 뭐라고 했죠? 네, 기준이 기능에 따라서 나눈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건 나중에 배울 건데요. 기능에 따라서 체언, 관계언, 수식언, 독립언, 용언으로 나뉩니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 뭐에 따라 세 번째 의미에 따라서 이름을 나타내 주는 말은 이름 명자를 써서 명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단어의 의미가 명사를 대신해 주는 단어들은 명사를 대신해 준다라고 해서 대명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단어의 의미가 그 의미적인 특성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1, 2, 3, 4처럼 수와 관련된 단어들은 또 걔네들끼리 묶어서 수와 관련돼 있다라고 해서 뭐라고 하냐면 수사라고 해요. 이해가 되었나요? 네. 그리고 감탄할 때 쓰이는 말은 그 의미상 감탄사라고 하고요. 움직임을 나타내주는 말, 입다처럼 그런 걸 움직일 동자를 써서 동사. 그리고 상태나 모양, 성질을 나타내주는 말, 형용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관형사, 부사, 조사가 있는데요. 모두 품사 명칭에 쓰인 한자들은 그 품사가 지닌 의미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품사의 개념과 그 다음 품사의 분류의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자,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 친구는 아까 강의 목록에 있었던 유튜브 동영상을 다시 한번 보면서 복습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질문을 준비해 놓고 등교하는 날, 우리 다음 주 월요일 날 등교하잖아요. 선생님에게 꼭 물어볼 수 있도록 하세요.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학생이 지닌 유일한 특권이자 권리입니다. 자, 그럼 주말 잘 보내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두 밤 자고 월요일 날 등교 계약해서 만나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오늘 수업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